안녕하십니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도사 옥변 옥성기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오늘 드릴 질문은 사실 전문적인 질문은 아닙니다. 변호사님이 사례를 겪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우스갯소리인지 지나가는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자차를 이용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라,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요새 이제 저희들 이제 형사사법제도라는 게 이제 운영되는 과정이 옛날이라고 하면은 뭐 70년, 80년, 90년대까지 그다음에 뭐 2000년 초기까지만 해도 구속수사를 좀 많이 했죠. 구속수사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추세는 대한민국 그 사법운영제도와 관련해서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또 불구속 재판을 또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피해 금액이 뭐 5억이 넘더라도 넘건 해서 옛날 같았으면 재판받던 사건들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데 그 형사재판의 경우에 대신에 이제 1심 선고하는 과정에서 법정 구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 피해자랑 합의가 되지 않고 피해 금액이 뭐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사안 자체가 중한 경우에는 단기 실형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징역 5월, 뭐 징역 4월, 징역 6월 이렇게 단기 실형 선고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이제 본인이 전혀 그러한 그 법정 구속될 걸 예상치 않고 선고 받으러 갔다가 구속이 되면은 그 차 같은 거 그냥 그 주차장에 방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구속이 된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가족들한테 통보가 되면은 가족들이 자동차 스페어 키나 뭐 기타 등등으로 해가지고 그 차를 회수를 할 수 있는데 그 형사재판 하는 경우에는 특히 이제 본인이 그러한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차를 안 가져가는 게 많고 무엇보다도 주차 시설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법원에다 못 대는 경우에는 사설 주차장에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그리고 그 법원 소재지들은 다 그 지하철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실형을 받아서 구속이 될 수 있으니 주차장 요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처음에 제가 전문적인 질문은 아니고 좀 지나가는 뭐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속수사랑 불구속수사의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가능하다면 대중교통이 좋고 그게 아니라면 가족이나 뭐 기사 딸린 차를 타고 오는 게 좋겠군요. 차를 안 가져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중교통이 워낙 편하니까요. 기본적으로 그 주차장에 법원 주차장에 대기도 어렵고 사설 주차장은 또 그런 비용들이 부담이 되는데 그런 취지입니다. 예. 저는 이 내용을 처음 봤을 때 왜 이런 얘기를 했지? 였는데 구속수사와 불구속수사의 추세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고 무엇보다 주차요금 폭탄이 나올 수 있다. 예. 네, 좀 재밌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도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번에 뉴스를 보면서 그러한 뉴스를 봤습니다. 선고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재판장에서 날뛴 사람에게 괘씸죄인지는 모르겠지만 징역 1년이었던 선고가 징역 3년으로 바뀌고 그 이후에 5년의 심리 끝에 판결이 위법했다라는 뉴스를 봤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저도 들어봤습니다. 형사이거나 민사인 경우에 다 모두 그 판결문 내지는 재판서에 의해서 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이 사건 관련해서는 그 선고한 과정에서 형사 판결문에는 징역 1년이라고 형을 양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항의하는 피고인에 대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징역 3년을 선고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대법원에서 판사의 그 재량을 남용한 것이다 내지는 일탈한 것이다 라고 하여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그 재판정에 있었던 그 사정만을 가지고 판사가 일방적으로 형을 정하는 것은 무법하다는 것이 이제 최종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실제 재판하면서 이제 변론을 하면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피해자들이 한 6명 되는 복잡한 사건인데, 제가 변론한 사람이 실형 선고로 해서 판결문이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로 선고를 했고,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선고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하는데 판결문에는 실형 선고로 적시를 했지만 실제 그 피고인한테 선고할 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사실 그 공범들 6명에 대해서 다 이제 선고가 끝난 상태에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고 다시 와서 피고인한테 본인은 실형 선고라고 한 경우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가 실제 발생했고, 저희는 그런 걸 문제를 삼아 가지고 보석 신청하고, 그다음에 보석 청구 및 항소 이후에도 이를 적시했고,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진 경우가 있습니다. 판결문과 다르게 선고를 잘못해서 그것을 문제로 삼아서 다시 보석 청구를 한 사례가 있으시다. 네. 변호사님, 제가 하나 더 궁금한 게 있는데, 선고 과정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난리를 피우고 욕설을 했다고 했는데, 원래 이런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형사처벌로는 이제 그 검사가 물론 기소를 해야 되고요. 법정 모욕죄로 해서 기소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정에서 법정 소란죄로 해가지고 형사처벌이 아니라 그 과태료나 아니면 감치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정 소란죄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욕죄, 법정 모독죄 같은 경우에는, 모욕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형사 사법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기소를 해서 처벌하는 거고요. 판사가 재량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법정 소란죄로 해서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시킬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좀 법조계에서도 판사님이 직권을 남용할 수 없는 그런 판례가 생긴 것 같은데, 좋은 선례인지 나쁜 판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권 남용에 대한 좀 긴장을 해야 할 만한 그런 판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법도사 옥변 옥송 변호사였습니다.